오늘도 어제 읽던 완벽한 원시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1. 당신의 출발점. 2개의 아침. 아파트의 원시인데 사바나의 원시인. 머리가 좋다는 건 어쩌면 저주일지도 모른다. 반고우는 37세에 스스로 생을 끝냈다. 버지니아 울프는 59세에 주머니에 돌을 채우고 강으로 걸어 들어갔다. 해밍웨이는 노벨문학상을 받고도 우울증에 시달리다 61세에 세상을 등졌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지나치게 깊이 생각했고 너무 적게 움직였다는 점이다. 물론 단지 움직임이 부족한 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생각과 움직임이 균형을 이루었다면 조금 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반면 칸트는 매일 오후 3시 30분에 산책을 했다. 퀘니스베르크 시민들이 그의 산책을 보고 시계를 맞췄을 정도였다. 그는 80세까지 명료한 정신을 유지했다. 생각과 움직임을 함께 가져간 사람이다. 문득 이런 상상을 해본다. 만약 반고흐가 칸트처럼 살았다면 어땠을까? 현대사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내 주변에도 있었다. 20대에 천재 소리를 듣던 세 사람이었다. 한 명은 업계 최연소로 억대 연봉을 받았고, 한 명은 해외 명문대를 나와 스타트업을 키웠으며, 한 명은 그림 한 점에 수천만 원을 받는 작가였다.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하루 12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머리만 썼고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10년 후 한 명은 자살했다는 소문만 남긴 채 사라졌다. 한 명은 정신과 약물에 의존하다 파산했다. 한 명은 병원을 전전하더니 연락이 끊겼다. 나는 그들에게 몇 번 잔소리를 한 적이 있다. 운동은 안 하고 머리만 쓰면 우울증 온다. 인간은 생각만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어. 뇌는 사색이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야. 원시인을 생각해봐. 사냥하거나 도망가기 위해 생각이 필요했던 거야.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한강변이라도 같이 걷자고 억지로라도 끌고 나갔더라면. 세상 부러울 것 없었던 새 친구는 그렇게 사라졌다. 이건 내 친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책상 앞에서 7시간 이상 앉아 머리만 쓰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철창에 갇힌 코끼리가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는 건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코끼리는 드넓은 곳에서 가족과 함께 먼 거리를 이동하며 살도록 설계되었다. 좁은 동물원에 갇혀 사는 건 본성에 맞지 않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하루 종일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건 본성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자연은 본성을 거스르는 이에게 불행이라는 감정으로 처벌을 내린다. 하버드 의대 존 레이티 교수는 저서 운동하시는 뇌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대인의 우울증은 뇌의 고장이 아니라 오히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잘못된 환경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통계 도의를 증명한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에서 4%에 해당하는 2억 8천만에서 3억 명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우울증 진료 환자 수가 약 36% 증가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연구도 최근 10년간 우울 증상을 겪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었다고 보고했다. 단 한 문장으로 40kg이 빠지다. 오래 함께 일해온 동료는 한때 140kg이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를 들은 뒤 순식간에 40kg이 빠졌다. 원시 시대에는 공복에 각온된 설탕을 때려 넣는 경우가 없었어. 과자나 케이크가 먹고 싶다면 식후에 먹어. 그렇게만 해도 다이어트로 고통받을 일도 줄고 노화도 늦추고 스트레스 수치도 낮아져. 빈속에 먹으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살이 찌고 감정 기복이 생기는 거야. 해결책은 간단해. 식사 전에 채소 한 줌을 먼저 먹어. 단 음식은 반드시 밥을 먹은 뒤에 먹어. 순서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져. 이 방법을 실천한 내 PD는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도 3개월 만에 40kg을 감량했다. 나 역시 같은 방식으로 3개월 만에 88kg에서 81kg으로 자연스럽게 체중을 줄였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한 문장이다.
원시 시대에 하지 않았던 행동은 가급적 하지 마라. 이 한 문장이 열쇠다. 인간의 뇌는 10만 년 전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그 이후 하드웨어는 단 한 줄도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의 뇌는 사바나 초원에서 몸을 움직이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형광등 아래 앉아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다. 뇌는 30명 남짓의 부족민과 눈을 맞추며 유대하길 기대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 속 가짜 유대감을 소개하며 공허해진다. 원시인은 자연식을 먹었다. 고기, 채소, 견과류, 과일이 전부였다. 지금 우리는 그와 정반대인 고도로 가공된 음식으로 배를 채운다. 그 결과 당뇨와 수많은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설계된 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설계 방식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행복에 닿지 못한다. 이 원리는 인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연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답을 알려준다. 어제는 유튜브에서 귀여운 북극여우 영상을 하나 봤다. 그리고 이런 호기심이 생겼다. 북극여우를 사막 한가운데다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북극여우는 영하 50도의 혹한에서도 살아남도록 설계된 동물이다. 짧은 귀는 열 손실을 줄이고 둥근 몸은 체온을 보존하며 두꺼운 털은 혹한을 견딜 수 있게 한다. 발바닥에도 털이 나 있어 눈 위를 걷기 적합하다. 모든 구조가 북극이라는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런 북극여우를 사막 한가운데 풀어놓는다고 가정해보자. 녀석은 더위에 지쳐 늘어질 것이다. 털을 뜯고 음식을 거부한다. 같은 자리를 빙빙 돈다. 미쳐간다. 금세 죽는다. 북극여우의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다. 설계된 환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물고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차가운 물에 사는 어종을 23도의 따뜻한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수족관 전문가들은 어종에 따라 수온과 염도를 미세하게 조정한다. 설계된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다. 인간도 똑같다. 인간에게도 설계된 환경이 있다. 하지만 인간은 오만해진 나머지 스스로가 동물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는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한다. 동남아시아인의 뭉툭한 코와 북유럽인의 오똑한 코를 비교해보자. 춥고 건조한 북쪽에서는 차가운 공기를 덮여 폐로 보내려면 긴 콧구멍이 유리하다. 반면 더운 지역에서는 열을 빨리 배출하기 위해 낮고 넓은 코가 필요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수만 년에 걸쳐 신체가 각기 변한 것이다. 몸이 환경에 맞춰 진화했다면 뇌라고 다를까? 뇌도 특정 환경에 맞춰 설계되었다. 그 환경은 원시시대다. 이 조건에서 벗어나면 뇌는 오작동을 일으킨다. 지금 당신의 상태는 사막에 던져진 북극여우와 다를 바 없다. 10만 년 전 뇌가 해석한 서울의 원시인. 당신의 하루를 들여다보자. 아침 7시 알람이 울린다. 커튼이 쳐진 방 안, 뇌는 아직 밤이라고 착각한다. 억지로 눈을 뜨고 형광등을 켠다. 밝기 500럭스. 뇌가 기대하는 아침 햇빛의 강도는 그보다 20배 높다. 세로토닌 합성 스위치가 제대로 켜지지 않은 채 이유 없는 무기력함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꺼낸다. 카톡 알림, 안 좋은 뉴스, 인스타그램에는 잘난 사람 투성이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뇌는 이미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뇌는 말한다. 싸워야 하나?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그럴 수 없다. 회사에 가야 하니까. 해소되지 못한 스트레스는 몸 어딘가에 조용히 쌓인다. 회사에서 8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는다. 점심은 사무실에서 배달 음식으로 간단히 해결한다. 햇빛을 볼 기회는 없다. 오후 3시가 되면 커피 없이 버틸 수 없다. 퇴근 후에는 소파에 누워 쇼폼 영상을 넘긴다. 30초마다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고 도파민이 찔끔찔끔 나온다. 밤 11시,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한다. 결국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든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하지가 않다. 이 하루가 반복되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0년이 된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특별히 나쁜 일이 없는데 불행하다.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매일 비명을 지르고 있다.
앞서 살펴본 그 일상을 10만 년 전 설계된 뇌는 이렇게 해석한다. 하나, 햇빛을 보지 않은 아침. 동굴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아직 낮이 아니거나 흐린 날이다. 비가 올 수 있으니 밖에 나가지 마. 기분을 가라앉혀서 움직이지 않게 해줄게. 둘, 스마트 속 부정적 정보. 주변에 위협이 가득하다. 적대적인 부족, 나보다 강한 경쟁자들. 지금 너의 사회적 위치는 불안정해. 긴장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킬게. 셋, 싸우지도 도망치지도 못하는 상황. 위협이 있는데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 덫에 걸린 거야. 전투에 대비해야 하니 스트레스 상태를 유지할게. 몸을 예민하게 만들고 에너지 소비를 높일게. 넷, 8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음. 부상당했거나 병에 걸렸구나. 지금 밖에 나가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힐지도 몰라. 세상이 무섭게 느껴지도록 할게. 그러면 동굴 안에 머물겠지. 5, 노력 없이 들어오는 자극, 즉 쇼폰 콘텐츠. 사냥도 안 했는데 쾌감이 느껴지네. 이상하지만 일단 즐겨.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힘들게 사냥할 필요가 없어지지. 동기를 꺼버릴게. 삶이 점점 시시해지고 일도 하기 싫어질 거야. 6, 밤인데 밝은 빛, 즉 블루라이트. 아직 낮인가? 이상한데? 멜라토닌 생성을 멈출게. 지금은 자면 안 돼. 깨어 있어야 해. 7, 늦게 자서 개운하지 않은 아침. 수면이 부족하다. 회복이 덜 됐어. 오늘은 무리하지 마. 에너지가 고갈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에너지를 아끼도록 의욕을 낮출게.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뇌는 점점 위축된다. 이른바 쫄보 상태가 된다. 별일 아닌 일에 쉽게 화가 나고 정치 뉴스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타인의 성취를 보면 자신을 비하하거나 악플을 달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을 잊기 위해 술, 담배, 자극적인 영상 등 인위적인 도파민에 뇌가 절여진다. 어렸을 적 꿈은 사라지고 무기력만 남는다. 악순환은 반복된다. 이유도 모른 채. 지금의 당신의 상태에는 당신 탓이 아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도 우울한 것도 불안한 것도 당신의 결함 때문이 아니다. 햇빛을 보지 않아 세로토닌이 말랐고 걷지 않아 뇌의 해마가 쪼그라든 것이다. 불안한 것도 소심해서가 아니다. 무기력한 것도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노력 없이 쇼폼이나 게임으로 쾌락을 얻다 보니 도파민 회로가 파산한 것이다. 외로운 건 내향적이어서가 아니다. 사람과 마주보며 얻는 옥시토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추측이 아니라 진화생물학에서 진화적 불일치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1990년대 초반 진화의학의 선구자인 랜돌프 네스와 조지 윌리엄스가 저서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에서 체계화했다. 핵심은 이것이다. 현대 질병의 상당수는 결함이 아니라 불일치에서 온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저 뇌가 오작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을 뿐이다.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행복을 되찾듯 당신에게도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 사바나의 원시인. 10만 년 전 지금과 같은 뇌를 가진 우리의 조상은 어떻게 살았을까? 해가 뜨면 눈이 저절로 떠진다. 알람은 없다. 햇빛이 곧 알람이다. 동굴 밖으로 나서면 10만 럭스의 빛이 망막을 자극하고 세로토닌 합성이 자동으로 시작된다. 아무 노력 없이도 기분이 괜찮다. 부족민들과 사냥을 나간다. 하루 평균 2만 보를 걷는다. 걸을 때마다 BDNF가 분비된다. 뇌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즉 뇌성장 호르몬이다. BDNF가 분비되는 뇌는 안다. 이 사람은 건강하구나. 움직일 수 있구나. 살아있구나. 우울감을 줄 이유가 없다. 사냥에 성공하면 도파민이 폭발한다. 뇌는 안다. 노력했고 성취했구나. 가치 있는 존재구나. 자괴감을 줄 이유가 없다. 불 앞에 둘러앉아 먹을 것을 나눠 먹는다.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뇌는 안다. 이 사람은 부족의 일원이구나. 혼자가 아니야. 불안을 생성할 이유가 없다. 해가 지면 어둠이 내린다. 블루라이트는 없고 모닥불에 붉은 빛만 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졸음이 온다. 잠든다. 다음날 완전히 회복된 뇌로 눈을 뜬다. 이것이 우리의 뇌가 기대하는 하루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의지가 없어도 동기가 생기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행복하다. 동물원의 코끼리. 다시 코끼리 이야기로 돌아가자. 기회가 있다면 직접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관찰해보라. 코끼리는 가족 단위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살아가도록 설계된 동물이다. 동료가 죽으면 나뭇가지를 덮어주고 며칠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장례를 치를 정도로 깊은 유대를 가진 존재다. 인간과 같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코끼리를 혼자 좁은 우리에 가둔다면 어떻게 될까? 같은 자리를 왔다 갔다 걷는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허공에 코를 휘젓는다. 10분을 지켜봐도 같은 동작만 반복한다. 이것을 정형행동이라고 부른다. 미쳐가는 것이다. 코끼리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다. 설계된 환경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사막에 던져진 북극여우처럼 말이다. 그리고 당신도 그 동물들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아프리카 초원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 정형행동은 사라진다. 무리를 따라 이동하고 새끼를 돌보며 물웅덩이에서 목욕도 한다. 코끼리다운 코끼리가 된다. 약을 먹인 것도 아니고 상담을 해준 것도 아니다. 환경만 바꿨을 뿐이다. 내 지인 중에 머리가 좋고 연예인처럼 생긴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수년간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향인이고 지능이 높아. 하루에 써야 할 뇌 에너지와 신체 에너지가 있어. 그걸 생각만 하는데 다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네가 예전에 했던 골프라도 다시 쳐. 그걸로 충분하진 않지만 지금보다 100배 나아. 움직여. 자연의 바람을 맞아. 필드에 나가. 원시인 모드를 켜. 아주 간단한 조언이었다. 신기하게도 1년 뒤 이 여성은 더 이상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도 되었고 손 놓았던 일도 다시 시작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녀가 한 일은 단 하나, 버튼을 눌렀을 뿐이다. 이 책은 그 버튼에 관한 이야기다. 10만 년 전부터 당신 안에 존재해온 버튼들, 눌려야 할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지금 당신의 뇌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버튼의 위치만 알면 누르는 건 어렵지 않다. 포획되어 자유를 잃었던 돌고래를 상상해보라. 그 돌고래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날 너무 기뻐 춤을 추며 깊은 바다를 헤엄칠 것이다. 3개월 후 버튼을 누른 당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책의 1장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될지 너무 기대가 돼서 빨리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또 혼자서 조금 읽어보고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페이지 또 가져오기로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